일론 머스크, 세상을 바꾼 남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간의 이야기.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챕터 1. 남아프리카의 소년 현실을 거부하다.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태양이 자결하는 이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일론 리브 머스크. 그의 눈은 태어난 순간부터 달랐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분석하려는 듯 깊고 날카로웠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캐나다 출신의 모델이자 영양사였고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였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라난 소녀는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린 일론은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았다. 아니, 놀 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책. 그것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는 아이.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아이. 가족들은 그가 귀가 먼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듣지 못한 게 아니었다. 너무 깊이 생각에 잠겨 있어서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학교는 그에게 전쟁터였다. 내성적이고 왜소한 체격의 일론은 완벽한 괴롭힘의 대상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밀쳤고 조롱했고 때렸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밀려 떨어져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 그날 그는 코뼈가 부러졌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선생님들은 방관했다. 부모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책 속으로, 상상 속으로 더 깊이 침잠했다. 그가 읽은 책은 수백 권이 넘었다. SF 소설, 판타지, 철학, 과학, 역사. 그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특히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와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 책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었다. 아시모프는 말했다. 문명은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애덤스는 물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답은 40이라는 황당한 숫자였지만 진짜 메시지는 달랐다.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어린 일론은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10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가 사준 코모도어 컴퓨터를 만났다. 매뉴얼은 영어로 되어 있었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는 보통 6개월이 걸린다고 적혀 있었다. 일론은 사흘 만에 마스터했다. 밤을 새우며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그의 눈은 모니터 빛에 반짝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였다. 1983년 12살의 일론 머스크는 자신만의 비디오 게임을 완성했다. BLASTAR. 우주선이 외계인을 격파하는 단순한 슈팅 게임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한 세계가 현실이 된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는 이 게임을 PC 언드 오피스 테크놀로지라는 잡지에 팔았다. 그리고 $500를 받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만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내 손으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부모의 이혼, 학교에서의 고립, 끊임없는 괴롭힘. 15살이 되자 그는 결심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남아프리카는 그에게 너무 좁았다. 그는 더 큰 세상,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그곳은 미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바로 이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우회로를 택했다. 어머니의 고향 캐나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혼자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다. 부모는 반대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현실이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캐나다에 도착한 일론은 친척집을 전전했다. 돈이 없었다. 연줄도 없었다.
그는 농장에서 일했고 제재소에서 통나무를 나르기도 했다. 하루 18달러를 받으며 몸을 혹사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는 말했다. 고통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포기는 영원하다. 돌이켜보면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괴롭힘, 고독, 가난, 가족의 해체.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환경이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달랐다. 그는 고통을 연료로 삼았다. 외로움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꿨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어릴 때부터 명확했다.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바꾸면 된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계관이었다. 현실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해야 할 대상이다. 불가능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일 뿐이다. 모든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남아프리카의 내성적인 소녀는 이렇게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미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우주로 가는 로켓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그 모든 것은 프리토리아의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코드를 짜던 소년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 1989년 18살의 일론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나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반드시.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었다. 남아프리카의 소녀는 이제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다. 챕터 2. 미국으로의 여정, 실패에서 배운 혁신. 1990년 가을,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스물도 안 된 청년 일론 머스크는 낯선 도시의 캠퍼스를 걸었다. 주머니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돈, 손에는 헌책 몇 권. 그가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바꿀 청사진이 가득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 중 하나였지만 그는 경영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다. 그는 동시에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왜 물리학인가? 그의 대답은 명확했다. 물리학은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경영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둘 다 필요하다. 대학 시절 그는 기숙사방을 불법 나이트클럽으로 바꿔 돈을 벌었다. 주말마다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입장료로 번 돈은 학비와 생활비가 되었다. 사업가의 DNA는 이미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깊은 사색 끝에 그는 세 가지 영역을 정했다. 첫째, 인터넷. 정보의 민주화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둘째, 청정에너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문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셋째, 우주 탐사. 인류가 한 행성에만 머무른다면 결국 멸종할 것이다. 22살 청년의 야심치고는 터무니없이 컸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야심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그는 단순히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었다. 1995년 대학을 졸업한 머스크는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합격했다. 응용물리학 및 재료과학.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이었다. 모두가 축하했다. 하지만 그는 이틀 만에 자퇴했다. 교수들은 경악했다. 미쳤나?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인터넷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교실에 앉아 이론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 나는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형 킴벌 머스크와 함께 첫 번째 회사를 창업했다. 이름은 지비. 신문사들에게 온라인 도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다. 지도,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 정보.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지만 1995년에는 혁명적이었다. 하지만 시작은 참담했다. 사무실이라고는 작은 원룸 하나.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일하고 먹고 잤다. 샤워는 YMCA에서 했다. 밤새 코딩하고 아침에 샤워하고 다시 코딩했다. 하루 20시간씩 일했다. 주말도 없었다. 휴가도 없었다.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닐 때 그는 낡은 양복 한 벌을 입었다. 신발은 구멍이 났지만 바꿀 돈이 없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인터넷으로 돈을 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명이 거절하면 다음 사람을 찾았다. 10명이 거절하면 20명을 만났다. 1996년 드디어 첫 투자금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비는 빠르게 성장했다. 뉴욕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같은 대형 신문사들이 고객이 되었다. 1999년 컴팩 한 팩이 지비를 3억 7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머스크의 몫은 2200만 달러. 28살에 억만장자가 된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것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다.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같은 해 그는 두 번째 회사를 창업했다. 이름은 캄. 온라인 금융 서비스 회사였다. 그의 비전은 명확했다. 은행을 인터넷으로 옮기자. 사람들이 클릭 몇 번으로 송금하고 결제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자. 당시로서는 미친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돈을 다루는 것을 두려워했다. 은행들은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밀어붙였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캄에 투자했다. 실패하면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캄은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경쟁자가 나타났다. CONFINITY라는 회사였고 그들의 제품 이름은 페이펄이었다. 두 회사는 치열하게 경쟁했다. 고객 유치 비용으로 돈을 쏟아부었다. 시장은 좁고 자금은 빠르게 고갈되었다. 결국 2000년 두 회사는 합병했다. 머스크는 최대 주주이자 CEO가 되었다. 그는 회사 이름을 캄으로 유지하려 했다. 페이펄은 하나의 제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영진과 이사회는 달랐다. 그들은 페이펄이라는 브랜드가 더 강력하다고 믿었다. 갈등이 시작되었다. 머스크는 자신의 비전을 밀어붙였다. 기술 스택을 바꾸고 조직을 재편하고 공격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그의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판단했다. 신뢰는 무너졌다. 정치가 시작되었다. 2000년 9월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를 CEO에서 해임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의 돈으로 키운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다. 후임 CEO는 피터 틸이었다. 그날 밤 머스크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분노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되돌아봤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기술적 결정은 옳았다. 하지만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정치를 무시했다. 팀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지 않는 것이다. 2002년 페이펄은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머스크는 여전히 최대 주주였고 1억 6,500만 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이제 은퇴하시나요?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는 페이펄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했다. 첫째,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비전이 중요하다. 셋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 교훈들은 그의 다음 모험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험은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다. 바로 우주였다.
1990년대는 머스크에게 혁명의 10년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2번의 창업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좌절도 맛봤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굴욕도 경험했다. 돈을 벌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실패하는 법, 일어서는 법, 그리고 더 강해지는 법. 그는 이제 31살이었다. 젊었지만 이미 2번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혁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은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남아프리카의 외로운 소년이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된 것도 미친 소리였다. 그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챕터 3. 우주를 향한 불가능한 꿈 스페이스X의 탄생. 2001년 어느 날 일론 머스크는 NASA 웹사이트를 뒤지고 있었다. 그는 화성 탐사 계획을 찾고 있었다. 인류가 언제 화성에 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이었다. 계획이 없었다. 아니, 계획을 세울 의지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경악했다. 아폴로 계획 이후 5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저궤도에만 머물러 있나? 머스크는 깨달았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다. 의지였다. 비전의 부재였다. NASA는 예산 삭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우주보다 지구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우주 탐사는 사치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머스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물리학을 공부했고 역사를 읽었으며 미래를 상상했다. 그리고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다. 인류가 한 행성에만 머문다면 결국 멸종한다.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재앙. 무엇이든 우리를 쓸어버릴 수 있다. 생존하려면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었다. 그리고 머스크는 결정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 2002년 초 그는 러시아로 날아갔다. 목적은 단순했다. 중고 로켓을 사서 화성에 온실을 보내는 것. 그의 계획은 이랬다. 화성 표면에 식물을 키우는 실험을 생중계하면 사람들이 화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NASA와 정부가 움직일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그는 러시아 우주국 관계자들을 만났다. 낡은 ICBM 미사일 하나를 사고 싶다고 했다. 러시아인들은 이 미국 청년을 비웃었다. 당신이 뭔데 로켓을 사? 그 가격은 800만 달러였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머스크는 분노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노트북을 열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로켓의 원자재 비용을 계산했다.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탄소섬유. 모든 재료의 시장 가격을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로켓의 원자재 비용은 전체 가격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 98%는 무엇인가? 비효율, 관료주의, 독점, 구시대적 제조 방식. 그는 확신했다. 로켓을 직접 만들면 가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날 그는 인생의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로켓을 사는 대신 로켓 회사를 만들기로. 친구들은 말렸다. 미쳤어? 로켓 산업은 정부와 거대 방산업체의 전유물이야.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통계가 그들의 말을 뒷받침했다. 민간 로켓 회사의 실패율은 거의 100%였다. 수십억 달러를 태우고 파산한 회사들의 리스트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개의치 않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이유다. 2002년 6월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즈가 탄생했다. 줄여서 스페이스X. 본사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페이펄에서 번 돈 1억 달러를 모두 이 미친 도박에 쏟아부었다.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펠컨 1이라는 소형 로켓을 만들어 저궤도에 화물을 보내는 것. 기존 로켓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하지만 말은 쉬웠고 현실은 잔혹했다. 로켓 과학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학 중 하나다.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 온도는 영하 200도에서 영상 3000도를 오간다. 진동, 압력, 화학 반응. 하나라도 틀리면 폭발한다. 머스크는 직접 엔진을 설계했다. 아니, 설계에 참여했다. 그는 로켓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물리학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속도가 무서웠다. 밤낮 없이 교과서를 읽고 엔지니어들에게 질문하고 직접 계산했다. 몇 달 만에 그는 팀에서 가장 로켓을 잘 아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2006년 3월 24일 첫 번째 발사. 장소는 태평양의 작은 섬 콰절린 환초. 전 세계가 지켜봤다. 아니, 비웃으며 지켜봤다. 백만장자의 장난감이 얼마나 가는지 보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9, 8. 머스크의 심장이 뛰었다. 3, 2, 1. 점화. 로켓이 치솟았다. 불기둥이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다. 성공인가? 하지만 25초 후 로켓은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추락했다. 바다로 떨어졌다. 폭발했다. 침묵이 흘렀다. 팀원들은 망연자실했다. 수년간의 노력이 25초 만에 사라졌다. 투자한 돈은 수천만 달러. 머스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연료 라인에 누수가 있었다. 엔진 위 화재가 발생했고 제어 시스템이 손상됐다. 고치자. 팀은 고개를 들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머스크는 이미 다음 로켓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7년 3월 21일 두 번째 발사. 이번에는 더 멀리 갔다. 5분간 비행했다. 하지만 2단 엔진이 조기에 꺼졌다. 로켓은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또 실패.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언론은 조롱했다. 머스크의 우주꿈 추락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팀을 모았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실패는 당연하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하자. 2008년 8월 3일 세 번째 발사. 이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하지만 2단과 1단이 충돌했다. 로켓은 다시 떨어졌다. 이제 돈이 정말 없었다. 한 번 더 쏠 수 있는 자금만 남았다. 실패하면 스페이석스는 끝이다. 파산이다. 꿈의 종말이다.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평온했다. 아니, 평온한 척했다. 사실 그는 두려웠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팀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 성공하자.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발사. 머스크는 관제실에 서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카운트다운. 점화. 로켓이 올라갔다. 1분, 2분, 3분.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5분, 7분, 9분. 모든 시스템 정상. 그리고 궤도 진입 성공. 관제실이 폭발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껴안고 울었다. 머스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4년간의 고통, 3번의 실패, 모든 것을 걸었던 도박.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날 밤 그는 팀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민간 기업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궤도에 올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화성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성공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위험했다. 자금이 거의 없었다. 머스크는 개인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200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 NASA가 발표했다. 스페이석스에게 16억 달러의 계약을 준다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수송하는 임무였다. 그날 머스크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웃었다. 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가 해냈다. 스페이스X의 초기 6년은 지옥이었다. 3번 실패하고 거의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것은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였다. 그는 말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증명한 진리였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통계는 실패를 예측했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비전과 집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예증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만족하지 않았다. 팰컨 1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이미 다음 로켓을 설계하고 있었다. 팰컨 9. 더 크고 더 강력하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로켓. 2008년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화성에서 죽고 싶다. 단 충돌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다. 그에게 화성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지였다. 인류의 다음 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을 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우주를 향한 불가능한 꿈.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는 증명했다. 충분한 의지와 집념이 있다면 별도 닿을 수 있다고. 챕터 3. 우주를 향한 불가능한 꿈. 스페이스X의 탄생 2002만 2008. 2001년 어느 날 일론 머스크는 NASA 웹사이트를 뒤지고 있었다. 그는 화성 탐사 계획을 찾고 있었다. 인류가 언제 화성에 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이었다. 계획이 없었다. 아니, 계획을 세울 의지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경악했다. 아폴로 계획 이후 5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저궤도에만 머물러 있나? 머스크는 깨달았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다. 의지였다. 비전의 부재였다. NASA는 예산 삭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우주보다 지구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우주 탐사는 사치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머스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물리학을 공부했고 역사를 읽었으며 미래를 상상했다. 그리고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다. 인류가 한 행성에만 머문다면 결국 멸종한다.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재앙. 무엇이든 우리를 쓸어버릴 수 있다. 생존하려면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었다. 그리고 머스크는 결정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 2002년 초 그는 러시아로 날아갔다. 목적은 단순했다. 중고 로켓을 사서 화성에 온실을 보내는 것. 그의 계획은 이랬다. 화성 표면에 식물을 키우는 실험을 생중계하면 사람들이 화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NASA와 정부가 움직일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그는 러시아 우주국 관계자들을 만났다. 낡은 ICBM 미사일 하나를 사고 싶다고 했다. 러시아인들은 이 미국 청년을 비웃었다. 당신이 뭔데 로켓을 사? 그 가격은 800만 달러였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머스크는 분노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노트북을 열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로켓의 원자재 비용을 계산했다.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 모든 재료의 시장 가격을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로켓의 원자재 비용은 전체 가격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 98%는 무엇인가? 비효율, 관료주의, 독점, 구시대적 제조 방식. 그는 확신했다. 로켓을 직접 만들면 가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날 그는 인생의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로켓을 사는 대신 로켓 회사를 만들기로. 친구들은 말렸다. 미쳤어. 로켓 산업은 정부와 거대 방산업체의 전유물이야.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통계가 그들의 말을 뒷받침했다. 민간 로켓 회사의 실패율은 거의 100%였다. 수십억 달러를 태우고 파산한 회사들의 리스트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개의치 않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이유다. 2002년 6월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즈가 탄생했다. 줄여서 스페이석스. 본사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페이펄에서 번 돈 1억 달러를 모두 이 미친 도박에 쏟아부었다.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펠컨 1이라는 소형 로켓을 만들어 저궤도에 화물을 보내는 것. 기존 로켓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하지만 말은 쉬웠고 현실은 잔혹했다. 로켓 과학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학 중 하나다.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 온도는 영하 200도에서 영상 3000도를 오간다. 진동, 압력, 화학 반응. 하나라도 틀리면 폭발한다. 머스크는 직접 엔진을 설계했다. 아니, 설계에 참여했다. 그는 로켓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물리학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속도가 무서웠다. 밤낮 없이 교과서를 읽고 엔지니어들에게 질문하고 직접 계산했다. 몇 달 만에 그는 팀에서 가장 로켓을 잘 아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2006년 3월 24일 첫 번째 발사. 장소는 태평양의 작은 섬 콰절린 환초. 전 세계가 지켜봤다. 아니, 비웃으며 지켜봤다. 백만장자의 장난감이 얼마나 가는지 보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9, 8. 머스크의 심장이 뛰었다. 3, 2, 1. 점화. 로켓이 치솟았다. 불기둥이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다. 성공인가? 하지만 25초 후 로켓은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추락했다. 바다로 떨어졌다. 폭발했다. 침묵이 흘렀다. 팀원들은 망연자실했다. 수년간의 노력이 25초 만에 사라졌다. 투자한 돈은 수천만 달러. 머스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연료 라인에 누수가 있었다. 엔진 위 화재가 발생했고 제어 시스템이 손상됐다. 고치자. 팀은 고개를 들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머스크는 이미 다음 로켓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7년 3월 21일 두 번째 발사. 이번에는 더 멀리 갔다. 5분간 비행했다. 하지만 2단 엔진이 조기에 꺼졌다. 로켓은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또 실패.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언론은 조롱했다. 머스크의 우주꿈 추락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팀을 모았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실패는 당연하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하자. 2008년 8월 3일 세 번째 발사. 이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하지만 2단과 1단이 충돌했다. 로켓은 다시 떨어졌다. 이제 돈이 정말 없었다. 한 번 더 쏠 수 있는 자금만 남았다. 실패하면 스페이석스는 끝이다. 파산이다. 꿈의 종말이다.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평온했다. 아니, 평온한 척했다. 사실 그는 두려웠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팀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 성공하자.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발사. 머스크는 관제실에 서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카운트다운. 점화. 로켓이 올라갔다. 1분, 2분, 3분.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5분, 7분, 9분. 모든 시스템 정상. 그리고 궤도 진입 성공. 관제실이 폭발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껴안고 울었다. 머스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4년간의 고통, 3번의 실패, 모든 것을 걸었던 도박.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날 밤 그는 팀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민간 기업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궤도에 올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화성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성공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위험했다. 자금이 거의 없었다. 머스크는 개인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200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 NASA가 발표했다. 스페이스X에게 16억 달러의 계약을 준다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수송하는 임무였다. 그날 머스크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웃었다. 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가 해냈다. 스페이스X의 초기 6년은 지옥이었다. 3번 실패하고 거의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것은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였다. 그는 말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증명한 진리였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통계는 실패를 예측했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비전과 집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예증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만족하지 않았다. 팰컨 1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이미 다음 로켓을 설계하고 있었다. 팰컨 9. 더 크고 더 강력하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로켓. 2008년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화성에서 죽고 싶다. 단 충돌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다. 그에게 화성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지였다. 인류의 다음 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을 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우주를 향한 불가능한 꿈.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는 증명했다. 충분한 의지와 집념이 있다면 별도 닿을 수 있다고. 챕터 4. 전기차로 세상을 흔들다 테슬러의 혁명. 2004년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의 한 작은 사무실을 방문했다. 테슬러 모터즈.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한 전기차 스타트업이었다. 그들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섹시한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는 것. 머스크는 그 비전에 매료되었다. 당시 전기차는 웃음거리였다. 느리고 못생기고 주행거리는 짧고 충전은 불편했다. 환경주의자들이나 타는 괴상한 물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머스크는 달리 생각했다. 전기차가 형편없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제대로 만들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우월하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재미있다. 그는 테슬러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650만 달러.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설계, 제조, 마케팅. 모든 것에 의견을 냈다. 2006년 첫 프로토타입 로드스터가 공개되었다. 로터스 셰시를 기반으로 한 2인승 스포츠카. 붉은색 차체가 햇빛 아래 빛났다. 머스크가 시승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게 미래다.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엔진 소음 없는 정숙함. 하지만 느린 게 아니라 페라리처럼 빠른. 0-100 kmh 가속 3.7초. 주행거리 350 km. 이것은 세상이 알던 전기차가 아니었다. 하지만 2007년 위기가 찾아왔다. 개발 비용이 천정부를 찔렀다. 초기 예산의 몇 배를 초과했다.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마틴 에버하드와 머스크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결국 에버하드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8년 더 큰 재앙이 왔다. 금융위기. 세계 경제가 무너졌다.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테슬러도 죽어가고 있었다. 현금이 바닥났다. 투자자들은 도망쳤다.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했다. 로드스터 생산은 지연되었다. 고객들은 화를 냈다. 언론은 조롱했다. 테슬러 곧 파산할 것. 같은 시기 스페이스X도 세 번째 발사에 실패했다. 머스크는 두 회사를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의 전 재산이 이 두 회사에 묶여 있었다. 파산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어느 회사를 살릴 것인가? 하지만 그는 선택을 거부했다. 둘 다 살린다. 그는 남은 돈을 쪼갰다. 스페이스X와 테슬러에 반반씩 나눴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 테슬러의 계좌에는 며칠치 운영비밖에 남지 않았다.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마지막 순간에 투자 라운드가 성사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4천만 달러. 회사는 살아났다. 며칠 후 스페이스X는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고 NASA 계약을 따냈다. 머스크는 그날을 회상하며 말했다. 2008년은 내 인생 최악의 해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2008년 10월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테슬러의 CEO가 되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모든 책임은 그의 것이었다. 그는 회사를 근본부터 재구축했다. 로드스터는 부자들의 장난감이었다. 돈을 벌기는 했지만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가 원한 것은 대중을 위한 전기차였다. 하지만 한 번에 갈 수는 없었다. 전략이 필요했다. 먼저 고가의 저량차를 만들어 돈을 번다. 그 돈으로 중가의 중량차를 만든다. 그 돈으로 저가의 대량차를 만든다. 이것이 테슬러의 마스터 플랜이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마덜 S였다. 2012년 6월 마덜 S가 출시되었다. 럭셔리 세단. 아름다운 디자인. 100% 전기. 주행거리 400km 이상. 0-100kmh 가속 4초대. 그리고 무엇보다 17인치 터치스크린. 이 차는 혁명이었다. 자동차이면서 동시에 컴퓨터였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이 향상되었다.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미래였다. 시승 리뷰들이 쏟아졌다. 완벽하다. 게임 체인저. 자동차 산업의 아이폰. 모터 트렌드는 마덜 S를 올해의 차로 선정했다. 컨슈머 리포츠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하지만 생산은 지옥이었다. 테슬러는 자동차 제조 경험이 없었다. 품질 문제가 속출했다. 납품이 지연되었다. 머스크는 공장에서 잤다. 생산 라인 옆에 침낭을 펴고 누볐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일어나 해결했다. 직원들은 그의 열정에 감염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쳐갔다. 머스크는 주당 100시간 일했다. 그리고 팀에게도 같은 헌신을 요구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밀리미터 단위의 틈새, 색상의 미묘한 차이, 소프트웨어의 작은 버그.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폭군이라 불렀다. 어떤 이들은 천재라 불렀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까지도. 2013년 테슬러는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주가가 급등했다. 회의론자들은 침묵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축하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덜 X, SUV, 팔콘윙 도어를 가진 미래지향적 디자인.
2015년 출시되었다. 그리고 마덜 3. 대중을 위한 전기차. 35,000달러. 2017년 출시 예정. 마덜 3 발표회는 애플 제품 발표를 연상시켰다. 사람들은 줄을 섰다. 단 하루에 18만 대가 예약되었다. 일주일 만에 40만 대. 예약금만 4억 달러. 아무도 본 적 없는, 아직 생산되지도 않은 차에 대한 수요였다. 하지만 생산은 악몽이었다. 머스크는 이것을 생산 지옥이라 불렀다. 목표는 주당 5,000대. 하지만 현실은 주당 수백 대. 자동화는 실패했다. 로봇들이 오작동했다. 생산 라인이 멈췄다. 2018년 머스크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썼다. 자금은 확보했다. 하지만 사실 확보하지 못했다. SEC가 조사에 나섰다. 주가가 폭락했다. 이사회는 분노했다. 머스크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건 너무 고통스럽다. 120시간씩 일한다. 친구들이 없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공장으로 돌아갔다. 텐트를 쳤다. 그 안에 임시 생산 라인을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작동했다. 2018년 7월 테슬라는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다. 주당 5,000대 생산. 머스크는 트윗했다. 7,000대 완성. 모두 고맙다. 그는 공장 바닥에서 잠들었다. 테슬라의 10년은 한편의 서사시였다. 파산 직전에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조롱받던 스타트업에서 자동차 산업의 혁명가로. 하지만 그 과정은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었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증명했다. 전기차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 지속 가능성과 성능은 양립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비전이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2018년 말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GM을 넘어섰다. 100년 역사의 거인을 15년 된 스타트업이 추월한 것이다.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당황했다. 그들도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머스크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테슬라의 목표는 단지 테슬라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다. 세상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쟁자들이 전기차를 만든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그것은 사업가의 말이 아니었다. 비전가의 말이었다. 돈보다 사명을, 승리보다 변화를, 개인의 성공보다 인류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동이었다. 미래를 향한 행진이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행진의 선두에 서 있었다. 지치고 상처받고 비판받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챕터 5.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NEURALINK의 도전. 2016년 실리콘밸리의 한 비밀 회의실. 일론 머스크는 소수의 신경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의사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할 수 있을까?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용화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머스크는 고개를 저었다. 수십 년은 너무 길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가 느끼는 긴박함에는 이유가 있었다. 인공지능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었다. ALPHAGO가 이세돌을 이겼다. 딥러닝이 인간의 능력을 하나씩 넘어서고 있었다.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AI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AI는 인류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핵무기보다 위험하다. 사람들은 그를 과장한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진지했다. 그는 옥스퍼드 철학자 닉 보스트롬의 책 슈퍼 인텔리전스를 읽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초지능 AI가 등장하면 인류는 무력해진다.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AI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불가피한 미래였다. 그렇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AI와 경쟁하는 대신 인간과 AI를 융합시키자.
이것이 NEURALINK의 출발점이었다. 2016년 말 NEURALINK가 비밀리에 설립되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RAIN-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를 개발하는 것.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 컴퓨터와 직접 소통하게 만드는 것. SF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머스크에게는 생존 전략이었다. 그는 설명했다. 인간은 이미 사이보그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디지털 확장이다. 하지만 입력 속도가 너무 느리다.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생각을 직접 전송할 수 있다면? 초기 팀은 소수 정예였다. 신경외과 의사, 로봇공학자, 나노기술 전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들은 기존의 BCI 기술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계를 발견했다. 기존 BCI는 전극수가 적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 하지만 인간의 뇌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다. 제대로 된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수천, 수만 개의 전극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이식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머스크는 또다시 불가능에 도전했다. 그는 팀에게 말했다. 전극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자. 그리고 로봇 수술로 정밀하게 이식하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NEURALINK는 침묵 속에서 연구했다.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유연한 폴리머실에 전극을 심는 기술을 개발했다. 각 실의 두께는 46마이크로미터. 사람 머리카락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 실을 뇌에 이식하는 로봇을 만들었다. 현미경처럼 정밀하고 바늘처럼 빠르게 작동하는 로봇.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확도였다. 2019년 7월 NEURALINK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컨퍼런스 홀. 머스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뇌의 단면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우리는 뇌에 1024개의 전극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귀 뒤에서 무선 충전됩니다. 화면에 흰 쥐가 등장했다. 쥐의 뇌에는 NEURALINK 칩이 이식되어 있었다. 실시간으로 뉴런의 활동이 모니터에 표시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비판했다. 동물 실험과 인간 실험은 다르다.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윤리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머스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의료입니다. 마비 환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이기도 했고 진심이기도 했다. BCI 기술은 규제의 장벽이 높았다. FDA 승인을 받으려면 의료적 필요성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2020년 머스크는 더 놀라운 발표를 했다. 돼지 실험. 무대 위에 돼지우리가 놓였다. 돼지 한 마리가 걸어 나왔다. 이름은 거트루드. 평범해 보이는 돼지였다. 하지만 그의 뇌에는 NEURALINK 칩이 이식되어 있었다. 화면에 신경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연구원이 거트루드의 코를 만졌다. 순간 특정 뉴런들이 활성화되며 화면에 스파이크가 나타났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거트루드는 2달 동안 이 칩과 함께 살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안전성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 실험은 멀어 보였다. FDA의 승인 과정은 복잡하고 느렸다. 하지만 머스크는 밀어붙였다. 그는 직접 규제 당국과 협상했다. 데이터를 제출하고 안전성을 증명하고 계획을 수정했다. 2023년 5월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다. FDA가 NEURALINK의 인간 임상시험을 승인한 것이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머스크는 트윗했다.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간 시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환자를 찾는 과정은 신중했다. NEURALINK는 사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척수 손상으로 팔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술은 희망이었다.
2024년 1월 첫 번째 인간에게 NEURALINK 칩이 이식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환자는 건강했다. 그리고 몇 주 후 기적이 일어났다. 환자는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였다. 타이핑을 했다. 게임을 했다. 음악을 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디지털 세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가족들이 울었다. 연구팀도 울었다. 머스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마비를 치료하고 시력을 회복시키고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시기, 그는 또 다른 A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xAI, 인공지능 회사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AI 회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만듭니다. 편향되지 않고 검열되지 않고 인류에게 유익한 AI를. 오픈 AI와의 관계는 이미 틀어진 상태였다. 머스크는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였지만 2018년에 이사회를 떠났다. 그는 오픈 AI가 원래의 사명에서 벗어났다고 느꼈다.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 오픈 AI는 더 이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클로즈드 AI가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AI를 만들기로 했다. GROK. 재치 있고 솔직하고 때로는 반항적인 AI. 사용자들은 열광했다. GROK은 다른 AI들이 피하는 질문에도 답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도 진실이라면 말했다. 하지만 NEURALINK와 xAI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머스크의 철학이 구현된 것이었다. 그의 핵심 믿음은 이것이었다. AI는 불가피하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방향을 정할 수는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AI가 인간을 지배한다. 둘째, 인간이 AI와 융합한다. 나는 두 번째를 선택한다. NEURALINK는 그 융합의 도구였다. 인간의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생각의 속도를 높이는 것, 기억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AI 시대에도 인간이 관련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 윤리학자들은 우려했다. 뇌에 칩을 심는다고. 그건 인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했다. 신의 창조물을 변형시킨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반박했다. 우리는 이미 도구로 확장된 존재입니다. 안경은 시력을 확장하고 보청기는 청력을 확장합니다. NEURALINK는 그저 다음 단계일 뿐입니다. 2024년 말 두 번째, 세 번째 환자가 NEURALINK 시술을 받았다.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부작용은 최소화되었고 성능은 향상되었다. 환자들은 더 빠르게 적응했고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했다. 한 환자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갇혀있지 않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긴 여정이라는 것을. 의료 응용에서 시작해 점차 확장될 것이다. 언젠가는 건강한 사람들도 선택할 것이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 더 빠르게 배우기 위해, AI와 대화하기 위해. 그날이 오면 인류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테크놀로지쿠스로. 생물학적 존재에서 사이버네틱 존재로. 두려운가? 그렇다. 위험한가? 물론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믿었다. 더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AI가 발전하는 동안 인간이 정체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거나 참여자가 되거나. 나는 참여자를 선택합니다. NEURALINK와 xAI. 이 두 프로젝트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하나는 인간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는 AI를 인간화한다. 함께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미래. 그것이 일론 머스크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또다시 모든 것을 걸었다. 챕터 6. 화성을 향한 꿈,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다. 2025년 1월, 텍사스 보카치카. 스페이스X의 STARBASE 발사장에 거대한 로켓이 서 있었다. 스타쉽. 높이 120m, 지름 9m.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최초의 로켓이었다. 머스크는 발사대 아래 서서 이 거대한 구조물을 올려다봤다. 20년 전 그가 처음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지금 그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낼 로켓을 완성했다. 이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명보험이다. 그의 철학은 일관되었다. 지구는 아름답지만 취약하다. 소행성 충돌, 핵전쟁, 슈퍼화산, 팬데믹.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위협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만약 인류가 2개의 행성에 산다면 멸종 확률은 극적으로 낮아진다. 우리는 공룡처럼 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우주선이 있다. 스타쉽 프로그램은 스페이스X의 모든 것이 집약된 결과였다. 팰컨 1에서 배운 엔진 기술, 팰컨 9에서 완성한 재사용 기술, 드래건에서 개발한 생명 유지 시스템. 20년의 경험이 이 한 대의 우주선에 녹아들었다. 2024년까지 스타쉽은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했다. 초기에는 실패도 있었다. 폭발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배웠고 개선했고 다시 날았다. 2024년 10월 드디어 성공적인 궤도 비행과 회수를 달성했다. 슈퍼 헤비 부스터가 발사대에 거대한 팔에 잡힌 순간 세계는 환호했다. 미래가 도착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화성이었다. 하지만 화성에 가는 것은 로켓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체 문명을 이식하는 프로젝트였다. 머스크는 상세한 계획을 공개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인 화물선. 2026년 최초의 스타쉽 2대가 화성으로 향한다. 화물은 생명 유지 장비, 태양광 패널, 물 채굴 장비, 그리고 연료 생산 시설. 목적은 단순했다. 화성에 도착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는 것. 화성에 가서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번성해야 한다. 화성의 환경은 가혹했다. 평균 기온 영하 60도. 대기는 지구의 1%. 중력은 38%. 방사선이 쏟아진다. 하루는 24.6시간. 지구와 거의 비슷하지만 계절은 2배로 길다. 하지만 화성에는 장점도 있었다. 물이 있다. 얼음 형태로 극지방과 지하에 존재한다.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로켓 연료인 메탄과 산소를 만들 수 있다. 태양광도 충분하다. 지구의 43% 수준이지만 사용 가능하다. 머스크는 SABATIER 반응을 활용한 연료 생산 계획을 설명했다. 화성 대기에 이산화탄소와 지하수를 결합해 메탄과 산소를 만듭니다. 이것으로 로켓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화성은 주유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화성에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왕복 연료를 모두 실어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그리고 화성 정착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두 번째 단계는 유인 비행. 2028년 최초의 인간들이 화성으로 향한다. 크루는 12명. 엔지니어, 과학자, 의사, 그리고 머스크 자신.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첫 번째 비행에 탈 것이다. 누군가는 가야 한다. 리더가 먼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를 말렸다. 당신이 죽으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그는 고집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왜 다른 사람들이 가야 합니까?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 기간은 최소 6달. 좁은 공간에서 12명이 함께 지낸다. 중력이 없다. 방사선에 노출된다. 보급이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실수는 곧 죽음이다. 하지만 도착하면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 화성 표면에서 살아남기. 거주지를 건설하고 식량을 재배하고
물을 정화하고 산소를 생산한다. 지구와의 통신에는 최소 4분에서 최대 24분이 걸린다. 즉각적인 도움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머스크는 화성 도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첫 번째 기지는 마즈 베이스 엘퍼. 지하 공동에 건설된다. 방사선을 차단하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돔 구조물이 그 위를 덮는다. 투명한 패널로 햇빛을 받아들인다. 기지 내부는 모듈식으로 설계된다. 거주구역, 실험실, 온실, 공장, 병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우주복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지구를 떠나지만 지구를 재현하는 것이다. 화성은 지옥 같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확장. 2030년대 더 많은 스타쉽이 화성으로 향한다. 매 26개월마다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발사창이 열린다. 그때마다 수십 대의 우주선이 출발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주한다. 2050년까지 목표는 명확하다.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 인구 100만 명. 완전한 산업 기반. 지구의 지원 없이도 생존 가능한 문명. 그것이 달성되면 인류는 진정한 다행성 종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비판도 많았다. 지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변화, 빈곤, 전쟁. 화성에 수천억 달러를 쏟는 대신 지구를 고치는 게 낫지 않은가? 머스크는 반박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테슬러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페이스X로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것은 보험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적했다. 화성 프로젝트는 지구에도 이익을 준다. 개발된 기술들은 지구에서 활용된다. 태양광, 물 정화, 폐쇄 생태계, 자동화. 이 모든 것이 지구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2025년 현재 스페이스X는 스타쉽 생산을 대량화하고 있다. 목표는 한 달에 한 대 생산. 비용은 우주선당 약 100억 원. 기존 로켓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다. 재사용성 때문이다. 항공기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날리고 착륙하고 연료를 채우고 다시 날립니다. 한 대의 스타쉽을 수백 번 사용합니다. 지구에서도 스타쉽의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구 대 지구 운송. 뉴욕에서 상하이까지 1시간. 로켓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군사적 활용도 검토된다. 신속 전개, 인도적 지원. 하지만 머스크의 관심은 여전히 화성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목표는 화성에서 죽는 것입니다. 단 충돌해서는 안 되고 자연사로요. 화성 기지에서 창밖으로 붉은 풍경을 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어떤 이들은 그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여러 번 증명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충분한 의지와 자원과 시간이 있다면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페이펄로 금융을 혁신했다. 스페이스X로 우주 산업을 재정의했다. 테슬러로 자동차 산업을 전환시켰다. NEURALINK로 뇌과학의 경계를 넓혔다. 그리고 이제 화성으로 인류의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 2025년 머스크는 54살이다. 백발이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성숙한 집념으로 변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여전히 미래를 보고 있다. 그는 후회가 있는지 질문받았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은 내가 치른 대가입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하라 해도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정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파산, 이혼, 비난, 실패, 좌절.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공보다 더 큰 것.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다. 인류를 위해서다.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의식을 확장하고 생명을 다행성으로 만드는 것. 2026년 첫 무인 화성 미션이 출발할 예정이다. 2028년 유인 미션이 뒤따른다. 그리고 2050년 화성 도시가 완성된다. 이것이 계획이다. 야심찬가? 그렇다. 불가능해 보이는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의 외로운 소년이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를 이기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일론 머스크는 평생 불가능과 싸워왔다. 그리고 이겼다. 여러 번. 이제 그는 마지막 불가능에 도전한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꿈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이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 운명을 개척하는 선구자다.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진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패배는 꿈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비극은 인류가 한 행성에 갇혀 멸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막으려 한다. 그의 방식으로. 로켓과 전기차와 뇌칩으로. 미친 꿈과 무모한 도전으로.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화성의 붉은 하늘 아래 언젠가 인간의 도시가 빛날 것이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예술가들이 창조하는 곳. 지구의 연장선이자 인류의 새로운 시작. 그곳에 일론 머스크의 동상이 세워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의 무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그는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꿈꾼 미래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간. 그것이 역사가 기억할 일론 머스크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위대한 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 화성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는 여전히 걸어간다.